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인류의 전쟁사에서 승리의 사례를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배의 사례를 분석하는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패배라는 것이 꺼내기 어렵다 보니까 언제나 전쟁은 승리 역사에서 서술되었지만 어떻게 왜 졌는가라는 질문은 전쟁사를 파악하는 대단히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현대 전쟁사 최악의 패전 탑5가 아닌 월스트5를 시간순으로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1차 세계대전 당시 대영 제국의 거대한 삽질과도 같았던 전투, 갈리폴리 전투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만 티르크는 중립을 표방했는데 오스만이 유일하게 적대했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과 친한감이 있었습니다. 터키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다르다네스 해협에 독일군이 입성해 점거하자 영국 정부는 오스만 티르크에게 당장 협상국의 일원으로 싸울 것을 종용했으나 오스만 티르크는 자이반 타이반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정중하게 거절했죠. 영국의 처칠은 오스만 티르크를 응징해야 한다며 다르다네스 해협을 공격해서 독일군도 내쫓아고 강하게 주장했죠. 영국 의회와 내각과 군부는 접근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처칠의 주장을 기각시키려 했지만 처칠의 거듭된 고집으로 육군 지원 없이 해군 단독으로 갈리폴리에 상륙하여 다르다네스 해협을 장악하고 2주 안에 오스만 티르크의 수도 이스탄불을 함락시키겠다며 자신했습니다. 1915년 2월 프랑스 해군이 살짝 지원한 연합군 해군이 도착했는데 좁은 다르다네스 해협의 양해안에 포대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오스만 티르크 해안 포대 집중 포화와 오스만 티르크 해군이 야간에 몰래 설치해둔 기뢰에 연합군 해군이 큰 피해를 받으며 상륙이 저지되었고 상륙 작전이 무려 6주나 지연되었습니다. 영국 해군의 고전에 영국 정부는 육군을 지원해 주었는데 갈리폴리의 지형은 상륙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군은 물론이고 처칠은 오스만 티르크의 군사력을 매우 얕봤습니다. 영국 육군의 상륙과 진군이 지연되자 영국군은 전쟁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축차 투입을 내버렸습니다. 케말 파샤가 지휘하는 오스만 티르크는 매우 용맹하게 싸웠고 그렇게 1916년 1월까지 같은 패턴으로 연합군은 계속 병력만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병력을 잃을 수 없던 영국군은 퇴각을 결정했죠. 약 1년이 안 되는 갈리폴리 전투에서 연합군은 57만 명 중 무려 25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연합군에 참여했던 호주군과 뉴질랜드 군의 피해도 극심했죠. 갈리폴리 전투는 영국의 아니 처칠의 대실패작이었죠. 갈리폴리는 처칠에게 금기어가 되었고요. 둘째, 하늘의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2차 세계대전의 슈바인푸르트 공습입니다. 슈바인푸르트 공습은 1943년 8월 독일의 슈바인푸르트에 미군이 폭격을 가했던 작전이었는데요. 독일의 슈바인푸르트는 모터에 들어가는 기계 부품인 볼 베어링 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던 공업 도시였기 때문이었죠. 미군은 B-17 폭격기를 내세워서 슈바인푸르트 공습 작전을 수행하기로 합니다. 10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B-17 폭격기는 하늘을 나는 요새란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방어력이 상당한 맷집 좋기로 유명한 폭격기였죠. 작전은 제1폭격단과 제4폭격 비행단이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제1폭격단은 B-17 230여 대, 제4폭격 비행단은 B-17 146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943년 8월 17일 첫 출격에 나섰는데 B-17 편대가 하늘을 뒤덮을 정도였습니다. 폭격기가 출격할 때 호위기들이 따라가는 것이 원칙인데 아직 폭격기들과 끝까지 비행할 수 있는 항속거리를 가진 전투기들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호위를 하는 전투기들이 돌아가야 하는데 독일군은 호위 전투기들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호위기들이 돌아가다 독일군은 미친듯이 B-17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B-17이 장착한 기관총 사거리 밖에서 독일군은 로켓탄을 발사하면서 B-17 편대를 어지럽히기 시작했고 근처에 독일 공군기지가 많았습니다. 목표였던 슈바인푸르트에 420톤의 폭탄을 성공적으로 투하했지만 B-17 60대를 잃었고 기완한 항공기들도 100대 이상이 대파된 상태였습니다. 승무원 600여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죠. 독일의 슈바인푸르트 공장들이 재가동되자 1943년 10월 슈바인푸르트 공습작전이 한 번 더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독일군은 똑같이 호위 전투기들이 연료 문제로 돌아갈 때까지를 기다리다가 사냥을 시작했고 이번에도 500톤의 폭탄을 투하는 했지만 이 작전에서 또 60대 격추, 17대 대파, 120대 이상 손상, 승무원 640여 명이 전사하였습니다. 1차에 이어 2차 때도 엄청난 손실을 본 건 1차 때 피해 분석을 하지 않은 결과였던 거죠. 다음은 한국전쟁에서도 패전사를 꼽아보겠습니다. 바로 현리 전투입니다. 1951년 5월 16일 중공군은 강원도 방면으로 대규모 공세를 펼칩니다. 중공군의 맹공에 국군은 강원도 인제 현리까지 밀립니다. 중공군은 국군의 보급로이자 퇴로였던 오마치 고개를 차단한 위급 상황이었습니다. 3사단과 9사단이 제3군단으로 묶이는데 군단장 유재흥 준장이 각 사단장들에게 어떻게든 퇴로를 마련해서 후퇴를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정작 명령을 내린 유재흥 준장은 퇴각전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3사단과 9사단은 중공군의 포위를 뚫고 무작정 돌격해서 산악지형을 빠져나오는데 5월 19일 강원도 평창에 속살이까지 오면서 처음 병력의 40%를 잃습니다. 잃어버린 장비와 무기는 훨씬 더 많았고요. 병력 40% 손실은 주력 부대가 다 없어졌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실상 제3군단의 와해였습니다. 참패도 이런 참패가 없었으며 현리 전투는 가장 부끄러운 전투 중 하나랍니다. 현리 전투에서 그렇게 당한 건 오마치 고개가 아닌 다른 곳으로 퇴로를 뚫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회고록을 뒤져봤을 때 오마치 고개 중공군 방어가
전투가 그렇게 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테러였던 오마치 고개가 점령됐다는 사실에 지레 겁을 먹은 군단장이 다른 길을 알아보라고 시킨 것인데요. 그렇게 제3군단이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제3군단만 와해되었고 부랴부랴 미군이 증원되어서 바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증원원 미군의 벤플리트 군단장이 유재흥 군단장에게 당신들 병력 어디 가냐고 물었을 때 유재흥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화가 난 벤플리트는 제3군단을 해체해버렸습니다. 제3군단은 몇 년 후 다시 창설되지만 참 창피한 일이었죠. 다음은 프랑스와 베트남이 싸운 결과 베트남이 프랑스를 내쫓았던 디엔비엔프 전투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가 일본에게 빼앗겼던 베트남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 베트남에 들어오자 이를 막으려고 했던 베트남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입니다.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예상외로 호찌민이 이끄는 베트남군이 선전하며 프랑스를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전쟁을 포기하고 철수하기로 결정, 사령관 앙리 나바르 장군을 보내 현재 베트남 내에서 포위되어 있는 프랑스군을 무사히 철수시키는 작전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나바르는 호찌민의 베트남 군대에 대항할 수 있도록 라오스와 베트남 국경지대인 디엔비엔푸에 방어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디엔비엔푸는 고립된 지역이라 물자 수송이나 보급이 다소 힘들고 많은 적들에 포위되면 전멸한다는 위험이 있지만 적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었습니다. 나바르가 예상한 적군의 규모는 대략 1개 사단 남짓이었고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호찌민은 사활을 걸었습니다. 호찌민은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보 응무옌 지압에게 이번에 반드시 프랑스군을 대패시켜야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병력 지원에 아낌이 없었습니다. 지압의 군대가 디엔비엔푸 직전에 도착했을 때 병력이 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디엔비엔푸에 있던 프랑스 군인은 약 1만여 명 정도였고요. 베트남 군대의 보급, 식량, 화기 등은 전부 농민들이 손수 직접 나르는 등 문명국 서양인들 입장에선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1954년 3월 13일 경부터 지압의 베트남 군대는 디엔비엔푸에 집중 포격을 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베트남의 병력 수에 프랑스군은 속수무책으로 사상자만 늘어났죠. 3일 만에 프랑스 군대가 작살이 나버립니다. 디엔비엔푸에 있는 프랑스군은 무려 약 2개월 동안 지압의 베트남 군인들에게 일방적 공격에 희생만 치렀고 1만여 명 중 8천여 명이 포로로 잡히고 나머지는 전원 피살되었습니다. 5월 디엔비엔푸 전투가 끝나고 6월경 나바르는 본국으로 소환당했습니다. 나바르는 은퇴 이후 회고록을 써서 디엔비엔푸 패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했던, 그리고 추가 병력을 지원했음에도 모르쇠했던 정치인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이 전투가 디엔비엔푸 전투이며 프랑스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전투였죠. 디엔비엔푸 전투로 확실하게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 역사를 종결시켰다고 한답니다. 마지막은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질 뻔했던 제4차 중동전쟁입니다. 1973년 10월 6일 벌어졌던 제4차 중동전쟁은 유대교의 속죄일인 욤키푸르에 일어났기 때문에 욤키푸르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 사이의 전쟁이었던 중동전쟁에서 1차에서 3차까지는 모두 이스라엘이 승리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느덧 이스라엘은 방심을 하고 있던 반면 이집트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몇 번이나 가짜 전시 동원령을 발령하는 양치기 소년 전술을 사용해 이집트가 진짜로 정시 동원령을 발령했을 때도 이스라엘에서는 믿질 않았다가 10월 6일 급습을 받았던 거죠.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바레브 라인을 통해서 시리아는 골란 고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전까지 모두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었건만 이번에는 아주 탈탈 털리는데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던 방어선 바레브 라인이 이집트 공병부대 활약으로 무너져 버렸고 이스라엘 육군을 지원하러 온 공군도 단 하루 만에 전 병력의 10분의 1을 잃게 됩니다. 골란 고원 방면에서 전차전이 전개됐는데 치열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시리아군에게 이스라엘은 괴멸적인 피해를 보며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 조립에 들어갔는데 미국이 신진 무기들을 지원해주면서 이스라엘은 핵무기 사용을 잠시 보류하고 전열을 재정비한 뒤 반격에 나섰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목표였던 이집트는 바레브 라인 돌파 후 수에즈 운하 장악을 하고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골란 고원에서도 전차전의 반격에 성공해서 이스라엘은 방어에 성공하며 전쟁이 끝납니다. 미국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사라질 뻔했던 아찔한 전투가 4차 중동전쟁 욤키푸르 전쟁이었죠. 이렇게 5가지 최악의 패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한 추천드릴 책이 있습니다. 출판사 북스고에서 출간 중인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시리즈의 세계사를 흔든 패전사 이야기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5가지 전투를 포함해 더 많은 드라마틱한 패전사 29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름 아닌 유튜브 패전사님이신데요. 기존의 전쟁 세계사를 다룬 책들은 승리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 책은 패전을 통해 세계사의 흐름을 반추하고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인 전쟁을 통해 고통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그 전쟁의 피해는 언제나 약자에게 가장 잔인하게 작용합니다. 강대 강의 견제는 여전하고 우리도 언제 우리의 발목을 잡아채일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흘러가는 역사 속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확장된 역사의 관점과 함께 그동안 잘 몰랐던 패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군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